칠흑 같은 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삼키고 도시의 불빛들이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신세계그룹의 총수 윤수정 회장은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장관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도시의 화려함 너머 그 속에서 꿈틀대는 인간의 욕망과 허영심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올해로 70을 넘긴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신세계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러나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선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지쳐 있었다. 특히 하나뿐인 손자 윤태민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회장님, 내일 있을 선미팅 명단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윤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가볍게 손을 저었다. 치워라, 안 봐도 뻔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명단에 있을 이름들은 국내 굴지의 재벌가 딸들이나 유력 정치인의 자제들일 터였다. 모두들 하나같이 아름다운 얼굴과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사랑이 아닌 계산이 보였다. 그들은 윤태민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윤 사장님의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된 것을 찾아낼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김 비서는 윤 회장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그녀를 보좌하며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윤수정 회장이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실행되고 만다는 것을. 며칠 후 신세계그룹 본사 건물에 새로운 환경미화원이 출근했다. 이름은 고은자, 나이는 60 후반으로 보이는 허리가 약간 굽고 손마디가 굵은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값싼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낡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며칠 전까지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윤수정 회장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 회장의 변신은 완벽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몸에 밴 권위적인 말투와 자세를 버리기 위해 거울 앞에서 밤낮으로 연습했다. 값비싼 화장품과 관리로 곱기만 하던 피부는 일부러 햇볕에 그을렸고 부드럽던 손은 거친 노동을 견뎌낸 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굳은 살 분장까지 했다. 심지어 걸음걸이마저 약간의 불편함을 연기하며 완벽한 고운자가 되었다. 어이고씨, 거기 복도 끝부터 왁스칠 시작해요. 꿈을 대지 말고. 작업반장의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윤 회장 아니, 이제는 고운자 할머니가 된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왁스 기계를 밀기 시작했다.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명령을 듣는 입장이 되었다. 기묘한 기분이었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거대한 빌딩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 진주처럼 숨겨진 진짜 며느리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대는 기획전략 1팀이었다. 신세계그룹의 핵심 부서인 그곳은 가장 똑똑하고 야심찬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고은자는 일부러 그들의 사무실 앞 복도를 청소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의 눈에 늙은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가며 시끄럽게 통화했고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서류 조각을 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한 젊은 여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고은자가 힘들게 밀고 가는 왁스 기계의 전선에 발이 걸려 휘청했다. 어머. 여직원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고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부주의로 직원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고은자는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짜증을 내거나 재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여직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그래요.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고은자를 안심시키며 몸을 숙여 꼬여버린 전선을 직접 풀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다. 고은자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 여직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맑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단아한 얼굴이었다. 명찰에는 기획전략 1팀 대리 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텐데, 고은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러자 강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께서 고생이 많으세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걸요.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캔커피를 꺼내 고은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거친 손으로 전해졌다. 고은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이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모든 직원들이 갑자기 부산스러워지며 허리를 숙였다. 신세계 그룹의 젊은 총수 윤태민 사장이 비서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그는 자신의 제국을 순찰하는 왕처럼 보였다. 태민의 시선은 아주 잠시 강서연과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를 건네받고 있는 늙은 청소부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그의 관심은 오직 다가올 이사회 보고서에만 있는 듯했다. 태민의 뒤를 따라오던 한 무리의 여직원들 사이에서 유독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태민과 같은 부서 소속이자 유력한 혼처 후보로 거론되는 SJ건설의 딸 최유라였다. 그녀는 강서연과 고은자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참 별일이야. 저렇게까지 해서 점수라도 따려는 건가? 사장님 지나가시는 거 못 봤나 봐.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은자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고은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강서연 얼음처럼 차가운 손자 윤태민, 그리고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을 드러내는 최유라. 오늘 하루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의 축소판을 목격했다. 그녀는 강서연이 쥐어준 따뜻한 캔커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다. 그녀가 찾고 있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일지도 몰랐다. 윤수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위험하고 기묘한 연극, 이제 막 1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이 무대 위에서 가장 낮은 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진짜 보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왁스 기계의 손잡이를 잡았다. 기계의 묵직한 소음이 앞으로 펼쳐질 폭풍의 전주곡처럼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다. 강서연이 건넨 캔커피의 온기는 고은자의 하루를, 아니 지난 몇 년의 세월을 데워주는 듯했다. 윤수정 회장으로 살아온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선물과 아첨을 받았지만 이 작고 따뜻한 캔커피만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없었다. 다음 날부터 고은자는 본격적으로 강서연이라는 인물을 시험대에 올리기 시작했다.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었다. 첫 번째 시험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고은자는 강서연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막 인쇄한 자료와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옮기는 척 다가가다 실수로 발을 헛디디며 서연과 부딪혔다. 어머나. 고은자의 과장된 비명과 함께 서연이 들고 있던 커피가 하얀 A4 용지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갈색 얼룩이 중요한 도표와 텍스트를 집어삼켰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혀를 차며 힐끔거렸다. 저 중요한 서류를 망쳤으니 저 늙은 청소부는 단단히 혼나겠구나 하는 표정들이었다.
고은자는 일부러 더 당황한 척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미안해서 어떡해요, 대리님. 제가 정말... 서연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첫 마디는 서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대이신 데는 없으세요? 서연은 자신의 망가진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은자의 팔을 붙잡으며 뜨거운 커피에 데이지 않았는지부터 살폈다. 고은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 중요한 서류를...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은자를 안심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컴퓨터에 백업 파일이 있으니까 다시 인쇄하면 돼요. 놀라게 해드려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최유라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녀는 옆자리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이 비꼬았다. 착한 아이 코스프레도 저 정도면 병이야. 회사 시간이 남아도나 보지 저런 쓸데없는 일에 감정 낭비하게. 최유라의 시선은 고은자를 향해 있었다. 저 늙고 볼품없는 청소부가 대체 뭐길래 강서연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라면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심할서를 쓰게 했을 터였다. 최유라의 눈에 강서연의 친절은 위선이자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일 뿐이었다. 고은자는 최유라의 날선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강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서연은 젖은 서류들을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파일을 열어 인쇄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침착함과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 고은자는 마음속으로 첫 번째 합격점을 주었다.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대담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윤 회장은 강서연의 인간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오직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녀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날은 모두가 퇴근한 늦은 저녁이었다. 기획전략 1팀은 마감을 앞둔 프로젝트 때문에 몇몇 직원들이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중 하나였다. 마침내 일을 마친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고은자가 청소 도구를 들고 따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게 되자 고은자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갑자기 어지라며 벽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낮고 힘겨운 신음소리를 흘리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서연은 경악하며 달려와 고은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상벨을 눌렀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은자의 인중을 눌러 의식을 확인하려 애썼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일구에. 아니, 괜찮아. 그냥 현기증이 나서. 고은자는 가늘게 눈을 뜨며 힘겹게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무릎에 그녀의 머리를 뉘이고 가방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입에 넣어주려 했다.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저혈당이신가 해서요. 그 순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 도착해 열렸다. 마침 로비를 순찰하던 보안팀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 할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다급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고은자는 그새 정신을 차린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그냥 저녁을 걸렀더니 잠시 어지러웠나 봐. 이제 괜찮아.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그녀는 서연과 보안팀 직원들을 만류하며 애써 괜찮은 척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집을 부리는 노인 앞에서 더는 강요할 수 없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 근처에 살아.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 대리님 마음씨가 비단결이네. 고마워요, 정말. 고은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걱정에 연기를 하는 것조차 미안해질 정도였다. 그녀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강서연이 만점을 받았음을 확신했다. 동정심이 아닌 공감 능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까지. 윤 회장이
며느리 까맥에서 찾던 모든 덕목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한편 최유라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는 강서연이 유독 고은자라는 청소부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계속 목격했다. 점심시간에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주거나 추운 날씨에 핫팩을 챙겨주는 서연의 모습은 유라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다. 더군다나 최근 프로젝트에서 서연이 보여준 뛰어난 역량은 유라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감히 근본도 없는 애가 나보다 돋보이려고 해. 최유라는 서연을 짓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노골적인 방식 대신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먼저 서연이 작업하던 팀 공유 폴더의 중요 파일 하나를 실수로 삭제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파일을 복구해야만 했다. 다음으로는 회의 시간에 서연의 아이디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의 발표를 망치려 했다. 강대리 의견은 너무 이상적이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데이터는 신뢰도가 좀 의심스러운데 출처가 확실한가요? 최유라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녀는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히 서연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강서연이 실력도 없으면서 착한 척으로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거나 남자 직원들에게 꼬리를 친다는 식의 악의적인 헛소문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신세계그룹의 총수인 윤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사무실 모니터 한쪽에는 회사 내 주요 구역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커피가 쏟아졌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던 강서연을 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늙은 청소부를 걱정하던 그녀의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최유라가 노골적으로 강서연을 괴롭히는 장면들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최유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지만 강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가 잊고 살았던 종류의 사람이었다. 약자에게 허리를 숙일 줄 알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꿋꿋함. 처음에는 그저 별난 직원 정도로 생각했지만 관찰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속에 흥미라는 이름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김비서 기획전략 1팀 강서연 대리, 인사 파일 좀 가져와봐. 어느 날 오후 태민은 무심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고은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유라의 유치한 괴롭힘과 그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강서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자신의 손자가 마침내 강서연이라는 보석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시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윤수정 회장은 더 큰 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진정한 가치는 시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최유라의 추악한 본성은 그 시련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러운 걸레를 꼭 쥐었다. 이 거대한 빌딩의 먼지를 닦아내듯 그녀는 곧 신세계그룹에 낀 추악한 때를 벗겨낼 참이었다. 강서연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을 확인한 윤수정 회장의 마음은 점차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착한 마음씨만으로는 부족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다. 윤 회장은 이제 서연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무대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최유라의 검은 야심에 의해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차세대 전략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평사원이라도 자신의 아이디어 하나로 그룹 전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기획전략 1팀의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단연 강서연의 기획안이었다. 그녀는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을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세계 에코퓨처라는 이름의 친환경 신사업 모델을 구상해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준을 넘어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계획이었다. 팀 내부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던 날, 서연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발표로 팀원들은 물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박 부장의 감탄까지 자아냈다. 마침 회의에 예고 없이 참석했던 윤태민 사장 역시 그녀의 발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드물게도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최유라의 눈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SJ건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출했지만 강서연의 기획안이 가진 독창성과 잠재력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강서연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다. 최유라는 참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꼈다. 제어애를 이대로 둘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싹을 잘라버려야 해. 회의가 끝나자마자 최유라는 박 부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박 부장은 능력은 있지만 출세욕이 강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 직원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최유라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부장님, 강대리 기획안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대로 사장님께 보고되면 부장님보다 강대리가 더 주목받게 생겼어요. 최유라는 박 부장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시잖아요. 우리 사장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파격적으로 발탁하시는 거. 저 기획안, 제가 보기엔 임원 승진감이에요. 최유라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하지만 저 아이디어에 부장님의 노련함과 제 추진력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박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최유라가 무엇을 제안하는지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게다가 최유라의 배경 SJ건설이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있다면 실패할 확률은 적었다. 자네 뭘 어쩌자는 건가? 간단해요, 부장님. 저 프로젝트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최유라의 목소리는 뱀처럼 달콤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강서연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울 완벽한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먼 박 부장은 결국 최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상사의 얼굴을 하고 말했다. 강대리 기획안 정말 훌륭했어. 최종 보고 전에 내가 좀 더 다듬어주고 싶은데 보안을 위해서 상세 자료 전체를 내부 서버 특정 폴더에 업로드해주게. 내가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존경하는 상사의 말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담긴 프로젝트 파일을 박 부장이 알려준 서버 폴더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그리고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 신세계그룹 본사 건물은 정막에 휩싸였다. 고은자는 평소처럼 복도를 돌며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획전략 1팀 사무실 앞을 지날 때였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서버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소공어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고은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박 부장과 최유라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됐어, 파일은 완벽하게 복사된 거지. 네, 부장님. 이제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로그 기록만 수정하면 감쪽 같을 거예요. 강서연 컴퓨터에 심어둔 악성 코드가 내일 아침이면 그녀의 원본 파일까지 전부 손상시킬 거고요. 증거는 경쟁사인 태영물산 쪽으로 메일을 보낸 기록은 확실하게 만들어둔 건가? 물론이죠. 마치 강서연이 돈을 받고 기획안을 팔아넘기려 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해두었어요. 이제 그녀는 끝이에요. 최유라의 목소리에 담긴 아기의 고운자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도둑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잔혹한 음모였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고은자는 조용히 몸을 숨겼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다. 다음 날 강서연에게 지옥 같은 하루가 펼쳐졌다. 오전 10시 윤태민 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 부장과 최유라는 자신들이 밤새워 완성했다며 강서연의 신세계 에코퓨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약간의 용어와 디자인만 바꾼 사실상 도둑질한 기획안이었다. 임원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박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으로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프로젝트가 외부로 유출될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부 감찰 결과 기획전략 1팀의 강서연 대리가 경쟁사인 태영물산의 돈을 받고 기획안을 팔아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 부장은 조작된 이메일 발송 기록과 접속 로그를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증거는 강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곧바로 회의실로 불려온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기획안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컴퓨터에 있던 원본 파일은 원인 불명의 오류로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동료들은 어제까지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는 그녀를 향해 배신자라며 수군거렸다. 모든 시선이 윤태민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강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성적으로는 증거를 믿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세계 그룹의 총수였다.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강서연 대리, 태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고 대기 발령을 명합니다. 감사팀의 최종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짐을 싸는 동안 어제의 동료들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오직 최유라만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자의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청소 카트를 밀던 고은자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떨고 있는 서연의 작은 어깨와 최유라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걸레 자루를 쥔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감 테스트가 아니었다. 자신의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를 바로잡고 억울한 누명을 쓴 선량한 아이를 구해내야 하는 전쟁이었다. 윤수정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이 거대한 연극의 이막은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긴 프로젝트를 도둑맞은 것도 모자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윤태민 사장의 실망한 듯한 그 표정이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강서연은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사람이었다. 며칠간의 깊은 절망 끝에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진실은 하나뿐이었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사건 당일의 기억을 하나하나 복귀하기 시작했다. 박 부장이 자신에게 파일을 특정 서버에 업로드하라고 지시했던 일, 그 후 자신의 컴퓨터 파일이 갑자기 손상되었던 일. 모든 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짜맞춰져 있었다. 비록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획안이 담고 있던 핵심 아이디어들,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데이터와 그 출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반역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굳은 의지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신세계그룹 빌딩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환경미화원 고은자, 즉 윤수정 회장은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명인간의 역할을 10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범죄의 현장 서버실이었다. 그녀는 청소 시간인 척 자연스럽게 서버실 주변을 맴돌았다. 보안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청소부 마스터키가 있었다. 그녀는 관리 직원의 눈을 피해 잠시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샅샅이 바닥을 살피던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 서버렉 뒤쪽 구석에서 반짝이는 작은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 한쪽이었다. 윤 회장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봤다. 바로 며칠 전 최유라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있던 바로 그 귀걸이였다. 범죄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만큼 허술하다니. 윤 회장은 냉소를 머금으며 조심스럽게 귀걸이를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작지만 결정적인 증거였다. 다음 목표는 박 부장과 최유라의 쓰레기통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두 사람의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서류 조각들이었지만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조각들을 찾아냈다. 박 부장의 쓰레기통에서는 구겨진 메모지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개의 날짜와 시간들이 복잡한 계산과 함께 적혀 있었다. 마치 파일의 생성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처럼 보였다. 최유라의 쓰레기통에서는 그녀가 마신 커피 영수증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안의 특정 부분을 거칠게 수정하고 메모한 흔적이 담긴 종이들이 발견되었다. 둘이 공범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고은자는 또한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주변을 청소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음모가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부장님, 감사팀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괜히 다른 소리가 나오면 곤란한데. 걱정 마. 감사팀장은 내 사람이야. 강서연이 범인이라는 쪽으로 보고서가 올라갈 테니 자네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게. 그들의 대화는 윤 회장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조각들을 꿰어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거대한 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말인 윤태민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자신의 은신처인 낡은 오피스텔에서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다, 태민아. 수화기 너머로 윤태민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가 이 시간에 그것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할머니, 이 번호는 무슨 일 있으세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낮고 엄격했다. 강서연이라는 그 아이 정말로 자네가 보기에 범인이더냐? 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할머니, 그건 회사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묻는 게 아니다. 내 눈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다. 윤 회장은 말을 잘랐다. 가장 명백해 보이는 진실이 때로는 가장 정교한 거짓일 수 있다. 데이터 뒤에 숨은 사람을 보아라. 그 아이의 눈물을 그리고 다른 자들의 웃음을 보아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 거라.
전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태민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할머니의 직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경고는 이 사건의 이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암시였다. 그의 머릿속에 강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그 꿋꿋한 눈빛, 그리고 최유라의 승리감에 찬 미소. 할머니의 말대로 그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윤태민은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외부의 최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감사팀이 제출한 보고서가 아닌 서버의 원본 로그 전체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몇 시간 후 전문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로그 기록 자체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를 시도하던 중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악성 코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코드는 특정 파일에만 접근해 손상을 입히고 스스로 삭제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물건입니다. 강서연 대리 같은 일반 직원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보고는 태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곧바로 보안팀에 지시해 사건 당일 서버실 주변의 모든 CCTV 원본 영상을 다시 확보했다. 감사팀이 제출한 편집된 영상이 아닌 24시간 전체의 기록이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눈을 떼지 않고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박 부장과 최유라가 회의실로 들어갔던 그 시간 고작 0.5초. 아주 짧은 순간 영상이 미세하게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다. 일반적인 시청으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전문가만이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했다는 증거였다. 같은 시각 고은자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방바닥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최유라의 귀걸이, 한쪽 박 부장의 계산 메모 커피 영수증, 그리고 밤늦게 홀로 남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강서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기록해둔 그녀의 작업 노트까지. 태민은 자신의 초현대적인 사무실에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있었고, 고은자는 허름한 방에서 아날로그적인 증거들을 맞춰보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같은 목표를 향해 불타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사냥의 시간은 끝나가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을 맞춘 윤태민의 머릿속은 차갑게 분노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섣불리 뱀의 꼬리를 잡는 대신 놈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완벽한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태민은 인사부장과 박 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서슬퍼런 그의 귀에 두 사람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서연 대리대기 발령건 오늘부로 철회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세요. 태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아직 감사팀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가, 그 혐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민은 박 부장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새롭게 상충되는 정보가 발견되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겠소. 이것은 내 지시입니다. 더 이상의 이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기획전략 1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특히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윤태민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민은 직접 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맑았다. 강서연 대리 윤태민입니다. 사장님, 내일부로 정상 출근하세요. 대기 발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난 강 대리가 회사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킬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당신의 결백을 직접 증명해 보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랭함 대신 은근한 신뢰와 지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다음 날 강서연이 회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사무실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동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최유라와 박 부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녀에게 살기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컴퓨터를 켰다. 그때였다. 윤태민 사장이 비서도 없이 혼자 기획전략 1팀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무실 전체를 한번 훑어본 후 정확히 강서연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대리 에코퓨처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던 유럽 폐기물 자원화 시장 데이터 원본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싶군요. 오늘 오후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업무 지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백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기초를, 즉 아이디어의 원천을 강서연이 가지고 있음을 모두 앞에서 공표한 것이었다. 또한 직접 보고하라는 말은 박 부장을 거치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것은 강서연에 대한 윤태민의 공개적인 신임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 태민은 의도적으로 서연과의 접점을 늘려나갔다. 그는 야근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보고는 뒷전인 채 비서가 준비해둔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그녀의 지친 속을 달래주었다. 어느 늦은 밤 집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태민이 무심한 척 물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억울해도 그냥 주저앉았을 텐데.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포기하면 제 아이디어는 영원히 도둑맞은 채로 남게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대답이 태민의 심장을 깊숙이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심과 모스키체니의 애드미레이션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할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최유라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탕비실에서 혼자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네가 사장님께 무슨 꼬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이 프로젝트는 내 거야.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릴 수 있어. 유라가 막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윤태민이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유라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최유라 씨, 여긴 내 회사입니다. 내 회사에서 내 직원을 위협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SJ건설과의 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의 경고는 살벌했다. 유라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모욕감과 공포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태민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위기에 처한 한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그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한 한 여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태민은 자신의 계획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신세계 에코퓨처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를 그룹 창립 기념일에 맞춰 이사회 전체와 주요 언론사까지 초청하여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발표자로 프로젝트의 최초 제안자인 최유라를 공식적으로 지명했다. 최유라 씨의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그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일 겁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발표이니만큼 이사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덫이었다. 최유라와 박 부장을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올려놓고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인하고도 완벽한 덫. 두 사람은 사장의 칭찬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훔친 아이디어의 속살까지 파고드는 질문 세례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 부장의 사무실에 최유라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두 사람은 도둑질한 기획안의 세부 데이터를 보며 끙끙거리고 있었다. 이 데이터의 출처가 대체 뭐야? 유럽 통계청 자료라는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니 이해가 안 되잖아. 나도 모르겠어, 강서연. 그 애가 만든 거니 걔만 알겠지.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공범 관계는 온데간데 없었다.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윤태민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신세계 그룹 창립 기념일 본사 대강당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과 주요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신세계 에코퓨처 미래를 향한 녹색 발걸음이라는 프로젝트 타이틀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신세계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최유라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이었다.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최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단상에 섰다. 객석 맨 앞줄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SJ건설의 최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눈에는 이미 최유라가 신세계 그룹의 안주인이 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객석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직원석에 앉아있는 강서연은 묵묵히 단상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발표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훔친 기획안의 내용을 막힘없이 읊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준비된 제스처는 우아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발표였다. 박 부장은 객석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윤태민과 미리 말을 맞춘 한 사회이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유라 발표자 프로젝트의 핵심인 유럽 폐기물 재활용률 데이터에서 독일과 스웨덴의 통계 방식 차이가 수익률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당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기획안의 핵심을 꿰뚫는 오직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상한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그것은 전반적인 시장 성장세를 고려할 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녀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질문을 던진 이사는 집요했다.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무엇입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원합니다. 최유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듯 박 부장 쪽을 쳐다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다른 이사들의 질문이 연이어 쏟아졌다. 모두 프로젝트의 깊숙한 부분을 파고드는 송곳 같은 질문들이었다.
최유라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만 늘어놓았다. 강당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윤태민 사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강당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멈췄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최유라 씨. 태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조롱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몇몇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아마도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라면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는 객석의 강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태민은 다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보고서가 나타났다. 파일 생성 기록이 정교하게 조작되었다는 증거, 강서연의 컴퓨터에서만 발견된 특수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서버실 주변의 CCTV 원본 영상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 부장과 최유라가 어색하게 서버실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인 미세한 끊긴 부분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태민은 단상 아래에 앉아있는 박 부장을 내려다보았다. 박 부장님,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시지요. 그날 밤 서버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 부장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최유라가 그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는 듯 소리쳤다. 저는 몰라요. 다 박 부장님이 시킨 일이란 말이에요. 배신감과 공포에 이성을 잃은 박 부장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유라 씨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훔치고 강서연 대리에게 누명을 씌우면 SJ건설의 힘을 이용해 저를 임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부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분노한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이건 날조야.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윤 사장, 우리 SJ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끊을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재벌 총수의 협박에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윤태민이 과연 이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강당의 육중한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허름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늙은 노인이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고은자였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멈춰. 윤태민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고은자는 아무 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중앙 통로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최 회장과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에 최유라 앞을 지나쳤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 위에 올라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수건을 벗어 던졌다. 다음으로 허름한 작업복 조끼를 벗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노동에 찌든 사람처럼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하고 당당하게 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얼굴에 검댕을 손으로 닦아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단정하게 쓸어 넘겼다. 변신은 경이로웠다.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 청소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신세계 그룹에 살아있는 신화철의 여제, 윤수정 회장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했다. 최유라와 최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재가 될 것만 같았다. 박 부장은 그 자리에서 실신 직전이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손자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강당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최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최 회장.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고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국을 호령하는 여제의 목소리였다. 내 집에서 내 아이에게 죄를 저지른 그대들이 감히 지금 모함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가. 윤수정 회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치던 최 회장은 마치 거대한 산사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단상 위의 여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세계 그룹의 절대자였다. 윤 회장은 최 회장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강당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신세계 그룹의 회장으로서 몇 가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첫째, 신세계 그룹은 현 시간부로 SJ건설과의 모든 파트너십과 계약을 파기합니다. 신뢰와 정직을 저버린 기업과는 단 한 개의 못도 함께 박을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휘청했다. 신세계 그룹은 SJ건설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이 선언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둘째, 이 사건의 주범인 최유라 씨와 공범인 박 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 그룹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그 어떤 부패와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최유라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회장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여전히 직원석에 멍하니 서 있는 강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윤 회장은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서연 대리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고자 합니다. 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강당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 젊은 직원은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순간에도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세계 그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정직 용기, 그리고 진짜 실력.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가장 큰 상을 내렸다. 따라서 저는 강서연 대리를 오늘부로 신세계 에코퓨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신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정원을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강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다. 강당 안에서는 그 누구도 먼저랄 것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윤 회장은 이사들과 기자들을 해산시켰다. 텅 빈 강당에는 이제 윤수정 회장과 윤태민 그리고 강서연 세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무대 조명 아래 어색하지만 기묘한 평화가 흘렀다. 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위대한 연극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를 향해 말했다. 태민아, 내 할머니, 내가 이 모든 소동을 벌인 이유를 이제는 알겠지. 이 많은 돌멩이들 속에서 진짜 보석 하나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시선으로 강서연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그것은 명령이자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이 아이가 내가 너와 우리 신세계를 위해 선택한 며느리감이다. 서연 양과 결혼하거라. 강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윤태민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강요된 결혼을 명령받은 재벌 3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대답했다. 할머니의 명령이 아니었어도 제 대답은 같았을 겁니다. 태민은 서연에게로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강서연 씨, 이것은 당신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함께 걸어갈 기회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이 남자,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워준 이 남자.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그의 존재는 커져만 가고 있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태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수정 회장의 얼굴에도 깊은 만족감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몇 주 후 서울의 한 평범한 공원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 윤태민과 강서연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태민은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서연 역시 평범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팀장님, 다음 주 보고서는 제가 초안을 잡아봤는데 서연 씨 지금은 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태민이 장난스럽게 불평했다.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다. 태민 씨. 그녀의 부름에 태민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할머니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실한 애정을 바탕으로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공원 한쪽 검은 세단 안에서 윤수정 회장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세계 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손자의 행복을 지켜보는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보다 지금 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졌다. 그녀의 위대하고도 기묘했던 연극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 강원도의 아침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흙냄새와 맑은 이슬, 그리고 푸른 식물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향기. 손가람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스마트팜 안에서 태블릿 PC로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농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호미로 밭을 가는 그런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을 전공하고 모두의 기대를 뒤로 한 채 자신의 고향인 이곳 강원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기농 스마트팜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농장에서 자란 딸기와 토마토는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울렸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5학번 졸업 10주년 동창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아람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던 동기들. 특히 강남의 여왕처럼 굴던 김유라와 그녀의 친구들. 그들은 졸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겠다는 아람의 꿈을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생각이라며 비웃었었다. 서울대까지 나와서 고작 흙이나 파고 살겠다고 정말 아깝다 얘. 아람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공허한 자랑과 속물적인 대화가 가득할 그 자리에 굳이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바꿨다. 그녀의 꿈을 이해해 주었던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참석 버튼을 눌렀다. 동창회 전날 밤
그녀에게 영상통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화면에는 해외 출장 중인 그녀의 남편 이건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 투자 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회장이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남자일 뿐이었다. 우리 아람이 정말 동창회에 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가서 또 그 속물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아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나 이제 그런 말에 상처받는 어린애 아니야. 그냥 친구들 얼굴 보러 가는 건데 뭐. 그리고 나 내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건우 역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하지만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지루해지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에이, 당신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데리러 갈 테니까. 모든 걸 멈추고서라도 바로 날아갈게. 약속해.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아람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남편의 그 허무맹랑해 보이는 약속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동창회 당일, 아람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의 풍경이 푸른 산과 들에서 잿빛의 빌딩 숲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강남의 약속 장소 최고급 호텔의 루프탑 바 앞에 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동창들 사이에서 유독 소박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활짝 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곧 닥쳐올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구해줄 기사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가람이 강남의 최고급 호텔 루프탑 바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곳은 그녀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서로의 성공을 과시하기 바빴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새로 뽑은 외제차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유럽 여행 이야기뿐이었다. 아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구석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손을 흔드는 친구 민지와 혜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안도하며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아람아, 진짜 왔구나. 보고 싶었어. 그들의 재회는 이 위선적인 공간 속의 유일한 진실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 결혼 생활의 고충, 그리고 아이 키우는 이야기. 아람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넌 어때? 강원도 생활은 힘들지 않아? 힘들긴. 재밌어. 내가 직접 키운 작물들이 내 손으로 만든 브랜드로 서울 최고의 백화점에 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한데. 아람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여왕 김유라가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최신상으로 휘감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허영의 경연대회에 화려한 정점을 찍는 듯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라야, 역시 다르다. 이 가방 이번 시즌 한정판 아니야. 피부 좀 봐. 역시 청담동 사모님은 다르네. 유라는 그 모든 찬사를 여왕처럼 당연하게 즐기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아람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아람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옛 친구를 만나는 반가움이 아닌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손가락 아니야. 너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다. 여전하네 넌. 그녀는 아람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SNS에서 내 농장 사진 봤어. 참 소박하더라. 아기자기하고. 그녀의 말투에는 칭찬을 가장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 역시 옆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아람아, 거기서 혼자 지내면 심심하지 않아. 남자라도 좀 만나야지. 그 농장 돈은 좀 벌리니. 그래도 우리 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는데.
그들은 아람의 선택을 도시에서의 경쟁에서 밀려나 시골로 도망친 패배자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자부심을 촌스러운 고집으로 깎아내리려 했다. 아람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들과 다툴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미소로 대답했다. 나는 내일이 즐거워. 너희야말로 서울의 팍팍한 생활이 힘들지 않니?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에 김유라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아람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람아, 내가 똑똑한 애였는데 그렇게 재능을 썩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들어지면 나한테 연락해. 우리 남편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울에 번듯한 일자리 하나쯤은 알아봐 줄 수 있을 거야. 흙 파는 일보다는 낫지 않겠니? 그녀의 말에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참지 못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꿈을, 그녀의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아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두 주먹을 테이블 밑에서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김유라의 동정심을 가장한 모욕적인 말에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손가람의 곁에 앉아있던 친구 민지와 혜진이 보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김유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람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하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야말로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린 지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게 성공 아니야. 손가람은 우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어.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고작 시골에 가서 흙이나 파고 있잖아. 이건 재능 낭비라고. 그녀는 자신의 속물적인 가치관을 현실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람이 친구들의 팔을 잡으며 그들을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유라야, 네가 말하는 흙 파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사실에 대한 설명이었다. 내 농장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낡은 농장이 아니야. 그곳은 인공지능이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영양분을 제어하고 드론이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최첨단 스마트팜이야. 나는 내 태블릿 PC 하나로 수천 평 농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지. 그녀의 설명에 유라와 친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언어였다. 아람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생산하는 유기농 딸기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이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 아마 너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키운 과일을 먹어봤을지도 모르지. 나는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야. 나는 대기업의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고 있어. 너희가 매일 입고 자랑하는 그 명품들처럼 몇 년 뒤면 사라져버릴 유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가치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녀의 연설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었다. 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아람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김유라는 이 지적인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외적인 비하였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와, 연설 한번 대단하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녀는 아람의 소박한 옷차림과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결국 너는 싸구려 옷을 입고 헛간 같은 집으로 돌아가는 촌뜨기 농부일 뿐이야. 우리를 봐. 이게 성공이야. 이게 현실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창밖의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가리켰다. 그녀는 모든 논쟁을 다시 가장 원초적인 보여지는 거니의 문제로 되돌려 놓았다. 그 마지막 모욕의 아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다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람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자부심과 그녀의 인생 전체가 그들의 물질적인 가치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아주 낮은 그러나 심장을 울리는 육중한 굉음이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루프탑 바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이냐는 듯 술렁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굉음의 정체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김유라의 마지막 모욕적인 말이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루프탑 바의 공기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손가람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가 완벽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그 육중한 굉음이 시작되었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던 소리는 순식간에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되어 그들이 있는 루프탑 바로 다가왔다. 시끄러운 파티 음악 소리가 그 굉음에 묻혀버릴 정도였다. 유리창과 와인잔들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밭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그들이 있던 호텔 바로 옆 거대한 경기장의 상공 위로 거대한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다. 그것은 뉴스에서나 보던 경찰이나 방송국의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유선형의 디자인을 한 최고급 기종의 개인 전용 헬리콥터였다. 세상에, 저게 누구야? 이 호텔에 저런 거물이 오는 행사가 있었나? 모든 동창들이 창가로 몰려들어 경의와 흥분에 가득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유라와 그녀의 친구들 역시 자신들의 초라한 명품 자랑은 모두 잊은 채 휴대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마침내 헬리콥터가 경기장 중앙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잠시 후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멀리서 보아도 그의 실루엣에서는 평범한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그가 불빛 속으로 걸어 나오자 누군가 소리쳤다. 이건우 회장이잖아.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파티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건우. 아시아 최고의 기술기업 넥젠테크의 신화적인 창업주. 자수성가한 젊은 천재.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신비로운 남자. 그가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인가? 김유라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건우 회장과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보려는 듯 필사적으로 창가에 매달렸다. 하지만 이건우 회장은 호텔 입구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헬리콥터 옆에 서서 고개를 들어 이쪽 루프탑 바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창가 구석에 서 있던 한 사람 손가람에게 닿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두 손을 입가에 모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잦아들지 않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를 뚫고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듯 다정하고도 조금은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쳤다. 아람아. 그의 목소리가 루프탑 바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집에 가자. 내일 아침에 일본 딸기 농장 시찰 가야 하는 거 잊었어. 늦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외침이 끝나는 순간 루프탑 바 안의 모든 공기가 시간이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파티의 가장 구석진 곳에 서 있던 한 사람. 그들이 방금 전까지 촌뜨기 농부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손가람을 바라보았다. 아람아, 집에 가자. 일본 딸기 농장. 그 단어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믿을 수 없는 하나의 문장으로 조합되고 있었다. 김유라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그녀의 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허영의 성이,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 시골뜨기의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와 외친 그 다정한 한마디에 완벽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루프탑 바의 모든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람을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동창들은 이제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서 있는 헬리콥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특히 김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동경하고 닿고 싶어 했던 그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시골뜨기의 남편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손가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어떠한 조롱이나 통쾌한 미소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희미하고도 슬픈 눈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이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파티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퇴장은 그 어떤 화려한 선언보다도 더 강력한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그녀가 헬리콥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남편 이건우는 문을 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부축해 헬리콥터 안으로 태웠다. 잠시 후 거대한 헬리콥터는 굉음과 함께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헬리콥터 안에서 아람은 창밖으로 자신들이 방금 떠나온 그 화려한 호텔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초라해진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괜찮아. 건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아람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며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은 것 이상이야. 오히려 후련해. 그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오늘 동창회에 오면서 조금은 기대했었나 봐. 10년이 지났으니까 다들 조금은 변했을 거라고. 더 성숙하고 더 깊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였어. 10년 전 그 좁은 교실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던 철없는 아이들 그대로. 건우는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당신을 왜 사랑하는지 알아? 그가 물었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가리켰다. 저 아래 사람들은 저 반짝이는 불빛들을 더 비싼 차를, 더 넓은 아파트를 성공이라고 불러. 하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야. 그건 그저 끝없는 소비와 경쟁일 뿐이지. 그의 시선이 다시 아내를 향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은 저들과는 다른 종류의 수학을 하고 있어. 당신은 흙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잖아. 지속 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거리.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돈이나 명예를 쫓는 여자가 아닌 자신의 신념과 열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당신의 그 위대함을 사랑한 거야. 그의 말에 아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바로 그 농부이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이다. 헬리콥터는 서울의 야경 위를 날아 강원도의 푸른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람은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저 화려한 세계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나 상처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동창회에서 아주 다른 종류의 수학을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세상 최고의 남자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농장에서 갓 수확한 과일처럼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녀 인생의 가장 진정한 풍요였다.